여러분은 혹시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또 지진이 올까봐 무서워한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해 본 적은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한강이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고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안정적인 일본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걸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여행이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왜 부모님까지 한국으로 모시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일본 여성이 겪은 믿기 힘든 실화를 차근차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아사노 미사키입니다. 31살이고요. 도쿄 시부야구 에비스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서울 한남동의 깔끔한 오피스텔이 제 보금자리거든요. 도쿄에서 저는 중견 건설기업인 다나카 컨스트럭션에서 인프라 설계 프로젝트의 UX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사실 꽤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연봉도 600만 엔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동기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편에 속했죠. 부모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하셨고요. 아버지는 요코하마에서 작은 정밀기계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아버지가 63살, 어머니가 60살이니까 이제 은퇴를 생각하실 나이죠. 저에게는 2살 위인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사카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나마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졌다고 해야겠네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전철을 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고요. 특히 2024년 초부터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도쿄 곳곳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본에 살면서 지진은 일상이었지만 뭔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빈번했고 더 불안했어요. 그때 회사에서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2시경이었는데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천장에 조명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책상 밑으로 숨었는데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이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손이 떨렸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또 지진이 올까봐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태어났어요. 지진 정도야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때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는 만화책의 예언 이야기였습니다. 작가 다스키 료가 2025년 7월에 진짜 대재앙이 온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시괴담 정도로 생각했는데 홍콩이나 대만, 심지어 미국의 일본계 커뮤니티까지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실제로 일본행 항공편을 줄이는 항공사들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사토 에리카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어느 날 시부야의 카페에서 만났는데 에리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사키야, 나 한국으로 이민 가려고 생각 중이야. 너도 같이 갈 생각 없어? 저는 당황스러워서 반문했어요. 한국? 갑자기 왜? 에리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격도 신중한 편이라서 더 의외였거든요. 에리카가 설명하길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특히 의료 시스템이나 기술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지진도 없고 생활환경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였어요. 가끔 한류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실제로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에리카의 말을 듣고 나니까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특히 지진이 없다는 부분에서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드는 제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경제 발전 상황, 생활 수준, 외국인 정착 환경 등등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리카 말이 맞더라고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또 지진이 있었어요. 새벽 3시경이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방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없겠다고요. 다음 날 바로 에리카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일단 여행부터 가보자고요. 에리카도 좋다고 하면서 6월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부모님께는 그냥 친구랑 여행 간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이 정말 살만한 곳이라면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해보겠다고요. 그렇게 2024년 6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풍경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미래 도시 같았거든요. 입국 심사대에 가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여권만 대면 얼굴 인식으로 바로 처리되는데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인공지능 안내 로봇들이 있어서 일본어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에리카와 함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는데 전철 안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도쿄의 전철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완전 무료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카드부터 지도, 번역까지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신기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역사 자체였어요.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됐는데 동시에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도 살아있었거든요. 역 안에 있는 상점들도 다양했고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 숙소는 명동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체크인 과정도 정말 간단했어요. 직원분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셔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게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둘째 날, 에리카가 선유도 공원이라는 곳을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곳이어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강에 있는 작은 섬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었어요.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내려서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그리고 섬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건물들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정수장이었던 곳을 그대로 활용해서 공원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거대한 콘크리트 탱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안에 물과 수생식물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재활용 방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거의 산업시설을 자연과 조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킨 거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환경물 놀이터라는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물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실 같은 공간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에리카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구나. 버려진 공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되살릴 수 있다니. 일본이라면 아마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텐데 말이에요. 셋째 날에는 성수동이라는 곳에 갔어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내렸는데 역 주변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들 사이로 세련된 카페들이 들어서 있는 게 마치 뉴욕의 브루클린 같은 느낌이었어요. 에리카가 미리 찾아둔 카페에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 공장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카페로 만든 곳이었는데 천장이 엄청 높고 벽돌로 된 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현대적인 가구들과 조명을 배치해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카페 사장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건물이 원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장이 이전하면서 빈 건물들이 많아졌는데 젊은 창업가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카페나 갤러리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마신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도쿄에서 마셔본 어떤 커피보다도 좋았습니다. 원두도 직접 로스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한쪽에는 작은 갤러리 공간이 있어서 현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성수동을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카페들도 구경했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개성 있고 독특했어요. 어떤 곳은 예전 인쇄소를 개조한 곳이었고 또 어떤 곳은 작은 공장을 스튜디오로 바꾼 곳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갤러리 카페였어요. 거기서 만난 젊은 예술가가 말하길
성수동은 임대료가 강남이나 홍대보다 저렴해서 젊은 창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다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명동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길거리 음식을 맛봤어요. 호떡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처음 도전해봤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고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저녁에는 에리카가 미리 예약해둔 삼겹살집에 갔어요. 사실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일본에도 있긴 하지만 한국의 삼겹살은 정말 달랐습니다. 고기 질도 좋았고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도 신선했어요. 무엇보다 함께 나오는 반찬들이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거든요. 며칠 지내면서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영어도 잘해서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밤, 한강변에서 에리카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지진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때 에리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사키야, 나 정말로 이민 올 생각이야.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김포공항에서 하네다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회색빛 건물들과 답답해 보이는 거리가 한국에서 본 활기찬 모습과 대조되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선유도 공원에서 느꼈던 그 평화로운 감정과 성수동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일본에 돌아왔는데도 마치 몸의 반은 아직 서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여행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좋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변화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점점 확실해지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전철에서 사람들의 지친 표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새벽 3시경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잠에서 깨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잤는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니까 그 불안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한국 이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비자 조건, 취업 가능성, 생활비 등등 정말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전공과 경력으로는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에리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에리카도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봤는데 일본어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에리카는 이미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직장인분이 주신 명함을 찾아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력의 일본인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답장이 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이틀 만에 답장이 왔어요. 그분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마침 UX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데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상 면접을 해보자는 제안도 함께 있었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어요.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면접은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된다고 해서 부담이 덜했습니다. 면접 당일 화상통화로 만난 한국 회사의 팀장님들이 정말 친근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일본 회사의 딱딱한 면접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 경험을 통해 이 나라의 발전 가능성과 역동성을 느꼈고 더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면접관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제가 선유도공원과 성수동에서 느꼈던 한국의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UX 디자인 분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연봉 조건도 일본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비자 스폰서십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들께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요코하마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갔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한국 이민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정말 놀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이 위험한 나라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북한과 가깝고 반일 감정도 있지 않냐는 우려를 표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지진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 점차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기술 발전 수준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일본보다 더 역동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밤새 생각해보니 제 결정을 지지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다만 안전하게 잘 지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상사가 정말 아까워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출근일에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는데 모두들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번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2024년 9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남동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한강이 보였고 출근길에는 지진 걱정 대신 오늘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정말 친절했고 특히 같은 팀의 김 과장님이 일본어를 잘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 문화도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직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업무 효율성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회의만 해도 몇 시간씩 걸렸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야근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정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했어요. 회사 근처 언어교환 카페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용 단어도 어려웠는데 몇 달 지나니까 회의에서도 한국어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 일본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도쿄 근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다스키류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면서 일본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거든요. 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목소리에서 진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요코하마에 사는 이웃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홍콩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줄인다는 뉴스를 보시고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평소 이런 예언이나 미신을 안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다스키가 동일본 대지진이나 코로나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사실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2025년 7월에 진짜 대재앙이 온다고 적힌 책 띠지 사진을 보시고는 밤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사키야, 페이스북에서 본 영상인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우리도 정말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셨어요. 미사키야, 우리도 한국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야.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이민을 반대하시던 아버지셨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최근 들어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떠도는 대재앙 예언 영상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일본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사진들과 영상통화를 통해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연세를 고려해서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어디에 거주하시면 좋을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김 과장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는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지역에 사는지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한국 정부의 실버 비자 제도였어요. 일정 금액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면 부모님께서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공장 매각 자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부모님을 위한 집도 미리 알아봤어요. 서울 근교의 분당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추천받았는데 의료시설도 가깝고 일본인 커뮤니티도 있어서 적응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 3월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6달 만에 보는 가족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많이 여의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정이 밝아 보이셨어요. 부모님을 새집에 모시고 갔을 때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파트의 현대적인 시설들과 깨끗한 환경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탄천의 풍경을 보시며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첫 주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보냈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경복궁이었는데 부모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교토 궁궐과는 또 다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정말 놀라셨거든요. 특히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간을 보시며 아버지께서 한국의 건축 규모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단청의 화려한 색감을 보시고 일본의 소박한 색깔과는 정말 다르다며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한복 체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쑥스러워하셨는데 제가 먼저 입고 나니까 따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를 입으셨는데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셨어요. 아버지도 회색 두루마기를 입으시니까 완전 한국의 선비 같으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면서 사진을 찍는데 다른 관광객들도 저희 가족을 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정말 감동하셨어요. 점심은 경복궁 근처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갔어요.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찻집이었는데 마당에 작은 연못과 소나무가 있어서 정말 운치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추차와 유자차를 주문했는데 함께 나온 약과를 드신 어머니 반응이 정말 귀여우셨어요. 어머니께서 약과를 한 입 드시고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니 일본의 센베이보다 훨씬 달콤하고 부드럽다고 하시면서 계속 드셨어요. 대추차도 처음 드셔보신다고 하시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향이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자차를 드시고는 감탄하셨어요. 일본에도 유자가 있지만 이렇게 차로 만들어 마시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정말 독특하다고 하셨거든요. 찻집에서 만난 사장님이 일본어를 조금 하셔서 대화를 나눴는데 부모님께 한국 전통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대추차가 몸에 좋고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집에서도 만들어 마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만드는 방법까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덕궁 후원도 구경했어요. 비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정말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본 정원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자연미를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부용지라는 연못을 보시고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연못에 비친 정자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계속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조경 기술이 몇백 년 전에 가능했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도 빠르게 적응하셨어요. 처음에는 매운 걸 걱정하셨는데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드시고는 일본 된장국보다 깊은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레시피를 물어보셨어요. 부모님 정착을 도우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나 은행 업무, 각종 생활 서비스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어요. 분당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시기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일본인 부인들과 친해지시면서 서예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달 어린이날 연휴였어요. 회사에서 긴 휴가를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미사키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제주도에서 바라본 한라산과 푸른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도쿄에서 매일 지진 걱정을 하며 살던 저희 가족이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보내고 있다니 말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밤 지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부모님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동네 마트에서 혼자 장보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나 옛 동료들과 연락하면서 근황을 나누기도 해요. 대부분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 가족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